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금수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화사 들어갑니다. 문화사를 연속 2시간 한다는 거, 걱정 많이 되죠. 그렇죠? 문화사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의 스토리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작은 단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조금 갑갑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저도 죄송한 말씀 왠지 모르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힘들어 하시면 제가 괜히 잘못 가르쳐주나 못 가르쳐주나 그런 미안한 마음 좀 많이 드는데요. 자, 우리 이제 고려에서 살펴본 문화가 좀 많아서 일단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요, 고려 불교 쪽만 살펴봅니다. 왜냐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려는 불교를 국가적 차원에서 상당히 많이 후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불교와 관련돼서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인물도 많고 사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로 보시면 1번 고려의 불교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출발해서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표로 이제 대장경 간행까지 나왔잖아요. 거기까지 갈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불교 예술이라고 해서 각종 문화재 등장하고 나머지 뭐 유교를 비롯한 다양한 또 문화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다룹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고려 불교를 이야기할 때요. 숭불 정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숭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를 숭상한다. 그러니까 불교를 우대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국가적 차원에서 우대를 합니다. 그래서 왕들도 정말 적극 후원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왕이요. 태조 왕건이에요. 그러니까 태조 왕건 같은 경우는 내가 후삼국 사만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부처의 도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찰도 열심히 건립을 했는데 자, 그런데 눈에 띄는 건 바로 뭐냐면 이때 건립된 사찰들이 물론 뭐 일반 사찰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세웠던 사찰들 같은 경우는 비보 사찰이 많았다는 거야. 비보 사찰. 비보 사찰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이건 바로 뭐냐면 풍수지리학적으로 봤을 때요. 이 풍수지리설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 풍, 물수 해가지고 바람과 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땅의 기운을 엿볼 수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풍수지리설이죠. 이 풍수지리설에 따르면 땅의 기운이 되게 좋은 곳도 있고 별로 안 좋은 곳도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곳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뭔가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런 대비책 마련 차원에서 세웠던 절들을 비보사찰이라고 해요. 근데 왕건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되게 민감하죠. 왜냐면 신라 말에 풍수지리설이 우리 땅에 처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냐면 야, 신라의 수도 금성 봐라. 1000년의 운이 다 끝났구나. 지덕이 쇠해서 더 이상은 그곳이 수도의 기능을 못하겠구나. 곧 신라는 망할 거야. 그런 이야기의 시작이 풍수지리설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왕건은 지덕이 조금 약한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 의도적으로 사찰을 건립했는데요. 그때 이제 세웠던 사찰들이 법왕사, 왕윤사 뭐 이런 게 있어요. 왕건, 왕시성을 가진 사람이 세워서가 아니라 이제 국가적 자원에서 후원해서 왕자, 국자 이런 게 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왕건은 죽기 전에 왕씨 집안에 가운 같은 걸로 남겨주는 글이 있었었죠. 그게 바로 훈요십조였었는데 그 훈요십조에서요. 연등해와 팔간에 성대하게 치르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연등해와 팔간을 대단히 화려하게 개최를 해요. 단 조심할 건 잠깐 중단됐던 적이 있습니다. 언제 중단됐을까요? 바로 성정식이에요. 성종대 같은 경우는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려가지고 국가 체계를 잡아가던 시기인데 이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은 육두품, 그러니까 유학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했냐면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받아들여 주세요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연등회 하면요 수만 개의 연등을 막 다는 거예요. 돈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연등을 달다가 잘못하면 불도 많이 났었습니다. 팔간회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큰 축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신들도 오고 뭐 이런 거 좋습니다만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고요. 또 이때는 술도 그렇게 많이 마셔요. 지금이나 옛날에 똑같습니다. 술 마시면요 사람이 실수를 많이 해요. 그래서 관리들이 막 술 마시고는 왕한테 반말하고 막 사태질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싸움도 막 일어나다 보니까 연등의 팔간을 좀 자제하자라고 해서 이때는 일시 중단되었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자, 승과제도가 실시가 돼요. 그래서 과거 시험 안에서 승려들이 볼 수 있는 전문 과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왕사국사제도가 나와요. 왕사라고 하는 것은 왕에게 가르침을 주는 승려라는 뜻인 거고요. 국사라고 하는 건 나라 전체에 큰 가르침이 되는 승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특징인 것은 이러한 이 3번과 4번이 시행됐던 시기가 언제냐는 건데 이게 바로 광종 시기예요. 여러분들 광종하면 이제 과거제를 시행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승과각이 있었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광종이 워낙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공포 분위기 속에서 계속 가는 건 별로 안 좋아요. 백성들이 반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불교의 힘을 빌어와서 얘들아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이러면 이제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광종 같은 경우는 불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거 많이 마련합니다. 불교를 통합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불교를 이렇게 진흥시키려고 한다거나. 되셨어요? 자, 그다음에 5번째. 불교를 장려하다 보니까요. 국가가요. 절에다가 사원전이라는 걸 나눠줘요. 그러니까 전인 거니까 토지인 거고요. 사원, 절에다가 나눠준 토지다라고 해서 사원전이라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선시대 때는 사원전 다 뺏어버려요. 왜? 숙물정책이 아니라 억불정책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전을 지급한 것은 고려시대의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지급했다는 건 2가지 형태인 건데요. 원래 사원이 가지고 있는 토지 있죠. 그런 토지 같은 경우는 생산한 것의 10분의 1을 국가에 내야 되는데 국가가 아니야 됐어. 그 조세 그냥 니네가 절에서 써. 이렇게 해준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국가가 아예 사원전 자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나오는 10분의 1 니네 절에서 받아 먹어 이렇게 주는 거예요. 자, 이 2가지 형태 결국 정리해보자라면 사원전 같은 경우는 일반 토지와 다르게 결국은 뭐를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바로 면세라고 해요. 면세점 물건 싼 이유는 세금을 안 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자, 또 하나. 승려들 같은 경우는요. 노동 현장에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요역을 안 시켜요. 되셨어요? 이걸 바로 면세 면역 특권. 근데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세금 안 내도 되고 군대 안 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런 것들이 사원, 그러니까 절을 부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왜냐면 귀족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토지에 대한 세금 안 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봤더니 사원전에 소속되면 면세를 안 내요. 그러니까 자기랑 친분이 있는 절에 가서 승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토지가 좀 있는데 그거 서류 조작을 해서 절에 소속된 토지인 것처럼 꾸며주면 안 될까? 그럼 내가 적당히 뇌물 좀 줄게. 이런 식의 이제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귀족들의 토지가 사원에 소속돼 있는 것처럼 서류 조작이 되고 세금을 이제 안 내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런 문제가 이제 계속되다 보니까 조선은 아예 사원전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네,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려 같은 경우는 불교를 숭상시켰기 때문에 사원전을 주죠.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유학을 대단히 숭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학을 공부하는 서원. 이건 절인 거고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아카데미입니다. 그 서원에다가 면세 면역의 특권을 줘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번에는 양반들이 또 가가지고 내 토지 있잖아. 이거 서원에 소속된 토지인 것처럼 서류 조작해주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자식이 있는데 내 자식 군대 좀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서원에 소속인 학생으로 바꿔주면 안 될까? 이렇게 돼요. 그거는 이제 시대상이랑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6번째. 대장경이 조판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대장경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대장경이 뭔지는 조금 아리송하죠. 그렇죠? 자, 대장경이라고 하면 쉽게 말하면 불교의 종합 백과사전입니다. 불교의 백과사전입니다. 크게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경, 율, 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경,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을 담아두고 있는 거고 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법률,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 지켜야 될 어떤 규범이라든지 윤리조항이 있겠죠? 그런 걸 담아둔 게 율. 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과 그런 윤리조항에 대한 아주 유명한 승려라든지 아니면 불교 학자들의 이론. 이걸 바로 이제 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금강산매경론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강산매경론을 누가 썼습니까? 원효가 썼잖아요. 금강산매경이라고 하는 그 책에 대한 뭐 해석서라고 해야 될까요? 원효의 생각을 풀어쓴 책, 그게 바로 론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단 하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동아시아에 있는 많은 불교와 관련된 사상들을 종합 정리해서 담아둔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교 관련된 어느 정도의 지식, 이해가 안 되어 있으면 당연히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자, 결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통일신라 시대 때 원효와 의상이라고 하는 걸출한 승려가 나왔죠. 그렇죠? 그들에 의해서 불교 이론이 한 단계 성숙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효 같은 경우는 신문화쟁론, 대승기신론소, 금강산매경론 이런 거 썼다 그랬어요. 의상 같은 경우는 화엄일승법계도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그림 형태로 배열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가운데는 결국 왕, 부처가 중심에 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를 체계적으로 일단 이론 성숙을 시켜놨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고려시대 가면 대장경이 조판이 됩니다. 되시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에서부터 6번까지는요. 고려시대에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것만 딱 보시면 고려 불교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단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고려 불교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의 문제는 잘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는. 대신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하나의 보기 같은 경우는 다른 그냥 문제 풀이할 때 있잖아요. 그 보기 속에서 다 흩어져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뭐 세트로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 모습 자체가 고려 불교와 관련돼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고는 반드시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살펴본 건요. 고려 전체와 관련된 불교의 특징이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볼 건 뭐냐면 이것을 이제 시대별로 쭉 나눠서 접근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보시면 고려 초기, 고려 중기, 고려 후기 이러면서 1, 2, 3, 4 말기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그걸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요. 저는 초기와 전기 그냥 묶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라고 할게요. 자, 고려 전기 시대 불교 특징을 봤더니 이 고려가 초창기 때요. 불교가 종파별로 좀 대립하고 있는 양상을 보였었어요. 자, 불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성불하세요. 그게 인사법이라고 했었죠. 그만큼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목표입니다. 이때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책을 열심히 읽어서 부처가 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부처님처럼 참선을 하는 방법이 있다. 원래 우리 땅에선 이게 인기가 많았었는데 신라 말에 선종이 아주 빠르게 급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호족들이 참선 되게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고려시대가 되면은요. 교종, 선종, 파로 나눠서 좀 대립을 하는데 근데 그 교종 안에서도 특히나 이제 좀 인기 있었고 세력이 컸었던 게 화엄종이랑 법상종이에요. 화엄종 같은 경우는 의상의 화엄종 들어보셨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 둘, 세 개 파로 나뉘어서 대립하고 있는 구도예요.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요,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들 간에 뭐 어떤 이론 경쟁도 할 것이고, 결국 이것이 불교의 이론을 발전시키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또 바꿔 표현을 하자면,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귀족은 어떤 불교 정파를 후원할 것이고, 왕은 어떤 걸 후원할 것이고, 이러면서 결국 대립 구도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네, 이런 건 결국 좋지가 않다 보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거 하나로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고려 전기 때 불교 특징하면요. 이렇게 대립되던 종파 간 통합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불교 통합운동이 일어나요. 되나요? 그리고 그 통합운동의 뒤에는 누가 있더라? 왕이 있더라. 되셨죠?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왕들 같은 경우는요. 화엄종이랑 법상종이랑 선종 중에서 어떤 걸 일단 기본으로 가장 좋아할 것 같아요? 왕의 입장에서는. 왕은 바로 화엄종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화엄종의 핵심 사상 중에서 일찍다 다지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일찍다 다지길. 그러니까 하나가 곧 전부고 전부는 곧 하나다라는 게 일찍다 다지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하나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아니죠. 일단 근본은 하나인데 그게 이제 현상으로는 다양하게 펼쳐지고 하지만 다양한 거지만 결국은 근본은 하나이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왕을 중심으로 통합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상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것이 이 화엄종에서 제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이걸 통합할 때요. 여기를 기준으로 통합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 통합을 일단 시작했었던 왕이 누구냐면요. 광종이에요. 왜 그럴까요? 호족 세력들을 숙청하면서 정치를 안정시키고 싶었던 것처럼 불교를 통합해서 왕권을 강화시키고 싶어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광종의 염원을 이제 실현시켰던 앞장섰던 승려가 있는데 그가 바로 규녀가 되겠습니다. 규녀. 나중에요. 이 규녀라고 하면 승려이긴 한데요. 워낙 또 향가를 잘 써요. 향자가 들어가면 고향의 그 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것 아니면 지방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중국식 노래가 아니라 우리식 노랫말을 쓴 거. 이게 바로 향가예요.
국어에서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균여가 향가를 또 그렇게 고려시대 때 잘 썼거든요. 아무튼 이 인물이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법상종 통합하려고 했고요. 자, 선종도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볼게요. 일단 이 당시 때 절을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것이 이제 귀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귀법사의 이제 주지가 균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균여는 이 귀법사를 중심으로 해서 법상종까지 이렇게 통합을 시키려고 했었어요. 광종의 후원 아래서. 그 다음 선종 같은 경우는 왜 신라말 때 9개의 교파로 나뉘어져 있었잖아요.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 무슨 산에서 9개가 있었죠. 근데 그들 간에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은 어떻게 하냐? 중국에서요, 법안종이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법안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고자 하였다. 근데 각각은 정리가 좀 됐는데 그 안에서 물리적 화합은 아직은 안 된 모습. 자, 그렇다면 이러한 물리적 화합이 또 가능했었던 시기는 어디냐? 숙종으로 갑니다. 여러분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숙종하면 그의 동생 누가 생각나는다? 의천이 생각나는다. 예, 좋습니다. 의천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이제 조금씩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해드릴게요. 의천은 아버지가 문종. 그래서 아버지가요, 아들도 딱 불러놓고 나의 아들들 중에 누가 승려가 되고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요 이러면서 이제 승려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자 출신으로서 승려가 됐고요. 그는 이미 10대 어린 나이에서부터요 그렇게 송나라를 가려고 했었대요. 왜냐면 워낙 이제 승려가 됐으니까 이론적으로 재무장을 하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이론에 많은 그 불서들이 있는 곳이 송나라였기 때문에 송나라 가서 공부 좀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뭐 광종 시기도 그렇고 아버지 문종, 형 숙종 시기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불교 종파가 막 대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자 입장에서 보니까 너무 걱정되는 거죠. 이거 하나로 안정시켜 놔야 될 텐데 내가 송나라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불교에 대한 이론이 높아진다라면 결국 부처님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구나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안 보내줘요. 아들이 혹시 송나라 가다가 파도라도 만나서 죽으면 어떡합니까? 안 보내주기도 하고 또 당시에 거란의 눈치가 조금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 전에 이제 현종 시기 때 우리가 거란을 격파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은 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들이 왕을 할 때 그때 이제 송나라 갔다 와요. 갔다 오면서 이제 송나라 곳곳을 다 다니면서 좋은 대우도 많이 받았고요. 거기서 좋은 승려들도 많이 만나고 책도 자기가 원하는 거 엄청 모아요. 얼마나 모으냐? 3천여 권을 모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3천여 권. 왕자라서요. 스케일이 큽니다. 그래서 3천여 권을 모아고 돌아온 게 바로 의천이에요. 자, 돌아와 보니 아직까지 여전히 대립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는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고자 하는데요. 이때 통합할 때 절이 있습니다. 바로 흥왕사. 흥왕사는 기존부터 있었던 절인데요. 그 흥왕사의 주지가 되어서 법상종을 이제 포섭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생각하기에 이미 한번 이런 식으로 포섭하려고 다 실패해 본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이들을 포섭할까? 아, 이때 나온 것이 바로 뭐가 있냐? 원효 있잖아요. 원효가 예전에 내세웠던 사상 2개 중에 일심 사상이 있고 화쟁 사상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일심이라는 건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의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도 결국은 하나다. 그러니 싸우지 말고 화해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대립보다는 조화 이런 걸 강조했었던 게 화쟁 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의정 같은 경우는 원효의 이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법성종을 이제 화엄종을 통합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종 정리를 조금 했어요. 그럼 남아있는 건 뭡니까? 선종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그가 나중에 세웠던 절이 있는데 국청사라고 하는 절이에요. 나중에는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귀법사, 흥왕사, 국청사 되게 헷갈리는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문제 실제로 풀어보시면요. 흥왕사, 국청사, 특히 이 국청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국청사 딱 들어보면 의천. 나라 국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의미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국청사를 기준으로 해서 뭘 했냐? 이 사람이 중국에 가서 공부했었던 게요. 천태종 쪽이에요. 천태종. 그러니까 교정 쪽에서도 천태종 같은 경우는 선종의 색기를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종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태종을 막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국청사에서 천택을 쭉 강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종 승려들도
의천이 뭐 대단한 강의를 한데 들어보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이 국청사에 선종의 승려가 한 1000여 명 정도가 들어오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된다? 불교 통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의천의 결과물이에요. 되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일단 천태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중국에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 땅에서 다시 한번 발달시킨 거죠. 그래서 이걸 바로 해동 천태종이라고 해요. 바다 건너 동쪽에서 천태종을 다시 한번 발전시켰다. 그래서 우리만의 천태종을 그가 창시를 했는데 이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교종, 화엄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까지 통합시켰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서 그가 내세웠던 교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교관겸수. 겸수라는 게요. 수행하는데 따로따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함께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 이게 바로 겸수예요. 무엇을? 교리와 직관을. 교리라고 하는 건 교정에서 강조하는 거죠. 부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지만 부처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고, 아니야, 부처처럼 직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번에 해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선종인데, 근데 그 두 개가 그동안은 따로 있는 것처럼 대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천이 말해요. 아니야, 그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교리도 알아야 되고 직관도 알아야지만, 그래야지만 너는 해탈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되셨어요? 그러니까 의천이라고 하는 뛰어난 승려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불교가 통합될 수 있었더라. 그리고 그 정치적인 배경에는 그의 형 숙종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의천이 죽고 난 다음이에요. 예, 의천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선종 승려들이 들어왔던 것이 의천이 여기서 막 강의 같은 거 많이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가 죽고 나다 보니까 선종 승려들이 다시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해동 천태종의 이 통합 움직임은 다시 이렇게 풀어지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결국은 다시 이제 분열되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 숙종담이 누굽니까? 예인의 기억나세요? 예종, 인종, 의종, 특히 인종 시기 때 이자겸의 난도 일어나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도 일어나고 막 그런 시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벌 귀족사가 대단히 조금 혼란했던 시기가 바로 예, 인, 의, 고 시기였었어요. 기억나시죠?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통합운동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다 풀어졌어요. 거기다가 문벌 귀족 사회가 계속 보수화가 되면서 그 문벌 귀족과 손잡고 있었던 법상종 같은 경우 있잖아요. 법상종 같은 경우는 문벌 귀족들이 나중에 극락왕생할 수 있도록 귀족한테 도움 많이 받아서 맨날 그들 좋은 곳에 가라고 뭐 집회, 그러니까 법회 같은 거 열어주는 그런 식으로 변유됩니다. 그만큼 이제 불교가 조금 많이 타락,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고려 이제 전기가 아니라 후기로 접어들게 될 텐데, 이 후기는 최씨 정권이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문벌 귀족 사회 무너지면서 무신 정권 등장하는데, 그 무신 정권 중에서 최씨 정권이 등장했을 때는 지금까지 불교가 부패한 것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가 진행됐냐? 불교 개혁 운동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일단 배경. 자, 일단 지금까지는 교종이 중심이었는데 교종 자체가 많이 타락을 했더라. 승려들이 돈맛을 많이 알았다 그랬죠. 고리대 같은 것도 시행하게 되고요. 불을 계속 축적해요. 술도 만들어 팝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비판도 일어났었고, 또 지금 집권자가 달라졌어요. 집권자가 달라지다 보니까 최씨정권 같은 경우는 이미 문벌귀족과 손잡고 있었던 교종 싫어. 그러니까 다른 걸 중심으로 불교를 발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 다른 거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선종이 되는 거죠. 되셨어요? 자, 이래서 그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냐면요. 진울이라고 하는 승려예요.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요. 진울의 라이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요새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보실 건 진울과 요새가 어떤 식으로 불교 개혁 운동을 펼쳐나가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먼저 진울 얘기할게요. 진울이 보니까 요즘 불교는 썩어 빠진 거예요. 맨날 귀족들한테 그동안 이제 알랑방구만 끼고 있다가 돈맛도 좀 보고, 그러니 승려가 해야 되는 불경 읽는 것도 안 하고 참선하는 것도 안 하고 너무나 타락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뜻있는 다른 승려들과 뭉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수선사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절은 아니고요. 그냥 조직인 겁니다. 조직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만든 조직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결사라고 해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 한자어 많이 등장하죠. 그 중에서 결사라고 하는 건 맺을 결 모임사예요. 그러니까 모임을 맺었다.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냥 개모임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뜻을 가지고 만든 모임을 결사라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독립운동할 때요. 뭐 비밀 결사 단체 이런 거 등장하거든요. 그 결사입니다. 근데 요 수선사 결사 같은 경우는 정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신앙과 관련돼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결사 이렇게 불러줘요. 수선사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뜻있는 승려들과 야 우리는 저렇게 타락한 불교 따라가지 말자. 우리는 본래의 불교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신앙운동을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런 거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는 수도 개경 쪽은 안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앞서 봤던 뭐 귀법사다, 흥왕사다, 뭐 이런 국청사다 이런 절들 있잖아요. 수도 개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막 정말 이렇게 규모도 크고 돈맛도 많이 본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진울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산속에 들어갑니다. 처음에 이제 어디로 갔었냐면요. 지리산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전라남도 순천 쪽으로 가죠. 조용하죠. 그렇죠? 그래서 순천 쪽에 가면 조계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순천에 가면 조계산이 있는데 그 산 속에 가서 이제 수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전까지 고려의 절들은요. 대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지에 대도시 바로 집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진울이 이런 운동을 펼치면서부터는요. 절들이 산속에 많이 들어가요. 산중불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산속에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그들이 이제 모임을 가졌던 이곳이 지금은 뭐라고 불려지냐면요. 송광사라고 하는 유명한 사찰로 불리게 됩니다. 진울의 영향이 대단했기 때문에 예, 송광사도요. 지금 우리나라 절들 중에서는요. 글쎄 뭐 개인마다 좀 다르겠지만 넘어 3 안에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송광사에서 어마어마한 승려들이 많이 배출됐어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국사만 하더라도 8분인가 9분 정도를 배출하는 그러니까 승려 최고의 학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예, 그런 곳입니다. 네, 그런 곳에 이제 발판을 이제 진울이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히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노동에도 종사하면서 순수 운동을 펼쳐나가게 되고 여기에 대해서 지방민들도 호응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어떤 분위기의 탄력을 받아서요. 이제 통합운동까지 전개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통합이라고 하면 이들은 지금 산속에서 수행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 통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불교 종파가 바로 뭐냐? 조계종이에요. 아까 송광사라고 하는 이 절이 순천에 있었던 조계산이라고 하는 거기 있었다 그랬죠? 그 조계산에서 따온 게 조계종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조계종 하면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부처님 오신 날 되면 꼭 TV에 나오는 그 절 있죠. 그게 바로 조계사. 조계종의 유명한 사찰 중에서도 여러분이 가장 기본으로 알고 있는 사찰이 아마 그 사찰일 겁니다. 바로 이런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거기서 이름을 따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조계종을 창시했는데 그렇다면 그가 이제 내세우는 수행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해쌍수. 의천도 그렇고요. 진울도 그렇고요. 2개 중에서 하나만 가서는 안 된대요. 선정, 지혜 둘 다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참선도 해야 되는 거고 지혜도 해야 되는 거고 그건 둘 다 가져야 돼. 둘 다 해야 돼.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안에 부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깨닫고 이걸 도노라고 합니다.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깨닫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 수행해라. 이걸 바로 점수라고 그래요. 내 안에 부처가 있다는 것을 단번에 깨닫고 난 다음에 꾸준히 수행하시오. 이걸 점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장해요. 그리고 주장한 이의 내용은 지금까지도 우리 불교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요. 물론 중간에 뭐 성철 스님 같이 뭐 이제 현대 승려입니다. 성철 스님 같은 분들이 조금 빈판을 해보긴 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진울이 주장했었던 이런 것들이 현재 대한민국 불교에게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을 만큼 그러니까 거의 최종 정립판이라고도 보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어요. 자, 결국 지금 불교계의 개혁운동을 먼저 펼쳐나갔고 불교의 통합운동까지 전개를 해나간 거죠. 자, 이번에는 요새를 한번 볼까요? 자, 요새 같은 경우도요. 결사운동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가 조직했던 결사 모임이 백년사입니다. 그런데 백년사 결사보다는 그냥 백년결사라고 많이 불려져요. 그럼 어디에서 모임을 결성했냐? 전남 강진이에요.
여기 가시면 만덕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는데 그곳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내세운 건 뭐냐? 이 사람은 참회를 강조했어요. 이쪽에서는 열심히 수행도 하고 참선도 하고 노동도 하자 이런 걸 강조했다면 요새 같은 경우는 참회, 진정한 마음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반성해보자 이런 걸 주장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이 호응했었던 게요. 지방민들 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일 처음에 언급을 했다시피 지금 이러한 개혁운동이 펼쳐지고 있었던 시기가 최씨 정권인 거예요. 최씨 정권기인 거예요. 그래서 최씨 정권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교적이 아니라 특히 이제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불교를 진흥시키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 최씨 정권은 이러한 불교 개혁운동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진울 같은 경우는 최충원의 후원을 받았었고 요새 같은 경우는 최우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최충원과 최우. 여러분 머릿속에는 최씨 정권은 새로운 불교를 원했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오케이. 자, 여기다가 한 분의 승려만 더 추가할게요. 누구냐면 진울에 이어서 수선살 결사를 두 번째로 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가 누구냐면 해심이라고 하는 승려예요. 해심 같은 게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일단 이분이요 조금 출신 독특한데 원래는 유학을 공부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를 공부를 하셨던 분인데 그러다 나중에 불교에 눈을 뜨게 됩니다. 불교에 입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진울의 제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두 개의 학문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가 공부를 해봤더니 불교의 유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건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게 심성 수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번뇌를 잠재우고 해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근데 유교에서도 그걸 강조하거든요. 그럼 생각해보면 조선시대 선비들 같은 경우는요. 남이 있건 없건 항상 일치되고 그 정갈한 어떤 생활 패턴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한여름에도요. 벗은 다 신고 다 갖춰 입으면서 바른 자리에서 딱 앉아서 공부해요. 보는 사람이 없다고요. 대충 풀고 막 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보든 안 보든 항상 똑같은 자세. 그러니까 그런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공부만 해도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심성의 수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보기에 불교에서 말하는 심성의 수양이나 유학에서 말하는 심성의 수양이나 그렇게 다른 게 아니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교와 불교가 결국은 큰 위에서 본다라면 큰 틀에서 본다라면 일치하구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되셨어요? 진울의 제자였었던 해심이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일단 고려 사회 자체가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계속 고려는 사상적으로 불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조선은 아니더라. 조선은 성리학, 유학을 기반으로 합니다라고 했죠. 이게요. 불교가 발달하다 갑자기 뚝, 띵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뭐게 겹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기반을 여기서 마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학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기 원나라로부터 이제 우리가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이 유학이라는 게 되게 낯설어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라고 이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나중에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해심의 유불일치서 같은 경우는 성리학 수용의 기반이 된다. 이거 꼭 좀 기억시켜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승려를 5명을 봤어요. 맨 처음에 균열을 봤었고요. 의천을 봤었고요. 진울, 요새, 해심을 봤는데 균열이라든지 요새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사료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의천, 진울, 해심 같은 경우 사료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들과 관련된 사료를 여러분들이 조금 봐주셔야 돼요. 자, 교재 보시면 먼저 의천과 관련된 게 나와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 사료 맨 밑에 보면요. 출처가 나와 있는데 대각국사 문제비로 나와 있죠. 국사, 왕사국사. 예, 맞아요. 의천은요. 그러니까 국사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래서 대각국사라고 불러줍니다. 자, 법사는 일찍이 제자들을 훈시하여 관을 배우지 않고 경만 배우면 비록 5주의 인가를 들었더라도 3중의 성덕에는 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참선만 다 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참선은 안 하고 경만 하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번에 또 뭐라고 했냐.
경은 안 배우고 관만 한다. 근데 그것도 안 된다. 오주의 인가를 분별하지 못한대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관도 배워야 되고 경도 배워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교관경수예요. 되셨어요? 자, 이 글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의천을 지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밑으로 가셔서 진우를 한번 볼게요. 거기서 사료 출처를 한번 보시면 권수정의 결사문이라고 보십니까? 결사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뜻을 가지고 맺은 모임이라고 있었고요. 거기 앞에 정해가 뭐냐면 진울이 만들었던 모임의 이제 이름이 수선사잖아요. 그 전의 이름이 이제 정해사였어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권수정의 결사문이라고 하면 진울과 관련돼 있구나. 특히 이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자, 지금의 불교계를 보면 아침 저녁으로 행하는 일들이 비록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는 하나 자신을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며 세속의 일에 골몰한다. 결국 뭡니까? 불교계가 타락해 있어. 교종은 타락했어. 이 얘기하는 거죠. 명예와 이익을 버리고 어디에 살림에 운둔하여 같은 모임을 맺자. 산중불교. 보십니까?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고르는 데 힘쓰고 항상 선을 익히고 지혜를 익히는 데 힘쓰자. 두 개 동시에. 그래서 그게 정해쌍수가 되는 거고요. 선정과 지혜, 정해쌍수. 자, 예불하고 경전을 읽으며 힘들어 일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각자 맡은 바 임무에 따라 경영한다라고 했습니다. 수행도 하지만 뭐도 하자, 노동도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불교 정화운동.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심이 보이고 있는데요. 해심의 유불을 주셔볼게요. 자,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두 성인을 중국에 보내어 교화를 펴리라 하셨다. 부처님께서 지금 누군가를 내려보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노자. 그러니까 노장 사상의 근거 있잖아요. 예, 그 노자를 보냈고요. 또 하나가 공자, 유학 사상의 시작이 되는 거죠. 자, 한 사람은 공자로 그는 유동보살이다. 이에 의하면 유와 도의 좋은 부처님의 법에서 유와 도의 종은 부처님의 법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자, 방편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진실은 같은 것이다. 공자는 사마 내 도는 하나로 깨었다라고 했고 또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한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참선을 통해서 도를 획득하는 이런 것들이 유교와 불교가 다르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열심히 그들이 개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말기의 모습입니다. 고려 말기. 이 고려 말기라고 하면 원나라 간섭을 받거나 아니면 권문세족의 권력을 잡고 있을 시기인 거잖아요. 이때는 불교의 세속화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문세족들은 탈세를 하는 방법으로 불교 사원들과 자신의 토지를 의탁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불교 같은 경우는 술까지 갖다 팔면서 돈에 대해서 이제 탐하기 시작하더라. 자, 이런 것에 비판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 일단 첫 번째가 보우라고 하는 승려예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 보우 승려가 두 번 등장하는데 일단 그 중에 시작이 바로 고려 말에 있는 보우입니다. 이 보우라고 하는 승려는 공민왕 시기 때요. 왕사였었어요. 왕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던 승려. 그래서 공민왕 때 원래 열심히 개혁하고 있었죠. 이를 바탕으로 불교를 개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패로 끝냈었고요. 또 하나 이제 비판하고 있던 세력들이 바로 누구냐? 신진사대부. 신진사대부들이 이런 불교와 권문세족의 어떤 불법과 비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비판을 해서 그들이 상당히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들 중에서도 특히나 정도전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불교에 대한 비판을 대단히 많이 해요. 그래서 정도전이 나중에 조선 건국하고 난 다음에 썼던 책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불시잡변이라는 책입니다. 이 불시잡변이라고 하는 책에서 정도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단순하게 그냥 불교가 겉으로 보이고 있는 지금 당장의 세속화와 타락만의 문제는 아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예전에 해뒀던 뭔가의 일이 지금 현재 영향을 주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예전에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인과설이라든지 인간의 삶은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윤회설. 이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야. 허설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교가 주는 교리 자체를 조목조목 비판을 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나중에 조선으로 이어져서 뭐한다? 불교는 억압받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고려 말의 불교를 볼 때는 보우와 신진 사대부 입장 이 두 개만 나눠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고려 전체 이제 불교 쪽 흐름은 쭉 다 보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중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 대장경이에요. 고려시대 전체에 아울러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대장경이요. 3개입니다. 몇 개라고요? 3개인데요. 자, 일단 가장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장경이라고 해서 이 대장경을 뭐라고 하냐면 초조대장경이다 이렇게 불러줘요. 우리 운전 처음 시작하면 초보 운전자라고 하죠. 초라는 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었다 초조대장경. 자, 그런데 아무래도 맨 처음에 만들다 보니까 뭔가 좀 들어가야 될 내용 중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불교와 관련된 논문들을 모아서 따로 편찬했습니다. 이걸 바로 교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교장은요, 대장경은 아니에요. 부처님의 말씀과 불교 윤리와 그리고 승려들의 해석서 이것이 3개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경, 율, 론 이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대장경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는 그건 아니고 불교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불서를 공부하고 난 다음에 주석이나 해석 달아둔 거, 그러니까 논문 형식으로 만들어둔 거, 이걸 이제 교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 있는 많은 교장들을 정리한 것, 우리가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장경이라고 불러줘요. 앞으로 역사 공부하실 때 속자가 등장하시면 아, 이건 부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대장경의 부록, 뭐 법의 부록, 보통 앞에 속자 붙어요. 됐나요? 영화도요, 다시 한번 나오면 속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대장경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부록집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2개의 대장경이요, 몽골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 판목 자체가 다 불탔어요. 대장경은 다 나무에다 새긴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종이에다가 이제 먹물 묻혀서 찍어내는 건데 몽골이 침략하는 과정 중에 이게 다 불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요. 방송도 다시 하면 재방송이죠. 다시 만들었다 해서 제조라고 하고요. 이걸 제조대장경. 네, 여러분들은 보통 이걸 뭐라고 하냐면 8만 여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8만 대장경. 아니면 고려에서 만든 대장경이라고 해서요. 이거 바로 고려 대장경 이렇게 불러줍니다. 되셨나요? 가볼게요. 자, 초도대장경을 만들었던 시기는요. 현종 시기. 현종이라고 하면 거란이 침략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거란 침략을 격퇴했으면 좋겠다. 부처님께 그거 기원하는 겁니다. 거란의 격퇴를 기원하면서 만든 초조대장경. 하지만 불타버려서 지금은 찍어낸 그 인쇄물만 일부 남아 있더라. 자, 속장경을 만들었던 건 숙종. 항상 또 나와요. 숙종 생각나면 생각나는 승려가 또 누가 있더라? 의천. 송나라 갔다 오면서 송나라, 일본, 거란 엄청나게 많은 불서를 모아줄 겁니다. 그게 3,000여 권이고요. 그렇게 모아고 난 다음에는 불교의 그 연구 논문들 있잖아요. 그 연구 논문의 목록 있잖아요. 그 연구 논문을 목록별로 쭉 정리를 해요. 그 정리한 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요. 신편, 새롭게 정리했다. 뭐 세종, 종교와 관련된 모든 교장의 총록을. 자, 여러분들 이거는 교재였기 때문에 써주세요. 신편, 제종, 교장, 총록. 교장과 관련된 모든 총목록을 적어둔 거예요. 왜 교재 안 넣냐면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시험이 9급이잖아요. 9급 시험과 7급 시험은 조금 난이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보시는 교재 보면은요. 9급과 7급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9급 시험 보시는 분이 모르셔도 되는 것들이 진짜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국사는 그 자잘자잘한 거에 나중에 진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안 넣을까 싶어서 안 넣었는데 요즘에 또 문제가 어디서 또 나올지가 모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편, 제종, 교장, 총록 이 명칭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작성을 했대요. 교장의 목록을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요. 조직을 하나 세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교장을 만들기 위해서 세웠던 조직이라고 해서 교장도감이라고 해요. 돈을 찍어내기 위해서 만든 거는 주전도감.
그래서 숙종시키던 이런 거 좀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장을 편찬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제조대장경, 요거는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인데요.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이때 누가 집권하고 있었죠? 최후입니다. 그래서 최후가 집권했을 때. 근데 이 사람은 몽골과 싸우기 위해서 어디로 옮겼었습니까? 예, 강화도로 옮겼어요. 그래서 강화도에서 조판을 시작했고요. 단, 현재 이것이 강화도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상남도 합천에 가시면 해인사라고 하는 절이 있어요. 여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전쟁을 거치면서 이곳까지 가게 됐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 가보면 이런 건물이 있어요. 이 건물이 두 개가 마주보고 있는데 이 두 개 마주보고 있는 건물 안에 팔만대장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거 죄다 다 나무로 찍어낸 거라 했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은 죄다 목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있는 가구 같은 거, 가구가요, 만약에 여름에 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좀 물이 스며들었다 그러면요, 그 가구 다 뒤틀리는 거 아시죠? 이 나무는요, 습기라든지 뭐 이런 온도 이런 거 좀 민감합니다. 습도가 조금만 높아도 이게 좀 뒤틀리거든요. 근데 이게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이 팔만대장경이요, 지금도 거의 뒤틀림 없이 쭉 유지가 되고 있어요. 목판인데. 그래서 그 놀라운 비결이 뭘까 알고 봤더니 합천해인사에 이걸 보관하고 있는 건물을 장경판전이라고 해요. 장경판전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장경판전. 봤더니 밑에는 막 숯이라든지 아니면 소금 같은 거, 모래 이런 걸 적당히 섞어주는 거예요. 이런 걸 적당히 섞어주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습기를 빨아먹는 물 먹는 하마 기능을 해주는 거고요. 또 창문 같은 경우도요. 뭐 가령이라도 위에는 크게 있다. 그럼 밑에는 작게. 이런 식으로 해주면서 통풍을 잘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을 안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너무 보존이 잘 돼 있어서 유네스코에서 봤을 때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뭘로 지정했느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되셨어요? 나중에 여러분께서 한번 가보세요. 여기 들어가실 때요. 카메라 같은 거 함부로도 못 들고 갑니다. 앞에서 봉사하시는 분이 앉아 계시는데요. 프라이드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화재를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눈에 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예, 뭐 공손하면서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면 세계적인 문화재니까. 프라이드가 정말 강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현재는 합천해인사에 보관이 되어 있는데요. 이 제조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도 대장도감이라고 해서 조직을 설치를 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것은 몽골을 격퇴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더라. 되셨습니까? 자, 시험에서 초조대장경이랑 제조대장경 내용을 믹스해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거 좀 구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 지금 고려 불교와 관련된 내용을 쭉 다 진행을 했어요. 어떻게 하실만 하실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교재에 남아있는 고려의 불교 예술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승려와 관련돼서는요. 조선시대 때는 이제 나올 게 없어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불교를 워낙 억압했었던 나라였기 때문에 나올 게 없다 보니 우리가 앞서 배웠었던 원효, 의상 그리고 오늘 배웠었던 이 5분 일단 그러면 구급시험에서는 불교사와 관련된 중요 승려들의 이야기가 거의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승탑 같은 거 나왔을 때 어느 승려의 승탑이다 이런 게 좀 이제 내용이 나와서 좀 헷갈리지 실제로 이론과 관련돼서는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까지 한 내용이요. 대단히 불교사 문제 풀이할 때 중요한 부분인 만큼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우리 불교예술과 나머지 문화 파트에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